예, 법인세계 실무 이번 시간 6강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외불시역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했죠. 기준서 문단이 39, 40 해서 앞에서는 가산할 일시역 차이, 뒤에서는 차감할 일시역 차이에 대한 설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지배기업의 재무상태표고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이제 각종 자산부채가 있고, 그죠? 여기 종속기업 투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각종 자산 부채, 자본이 있겠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종속기업 투자라는 것은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고 이제 종속기업 자산과 지배기업 자산 부채 다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이 자본 중에서 자본은 이제 취득일의 자본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취득일의 자본은 없어지는데 이게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비지배 지분이 가진 것은 비지배 지분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가된 부분에서 지배기업 자본은 연결재무제표 자본으로 오게 되고요. 비지배 지분은 비지배 지분으로 표시가 되죠. 이런 상태인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고 나서 종속기업 자산부채가 올라가는 경우, 순자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종속기업 투자의 세무기준액은 원가지 않습니까? 원가이기 때문에 자산부채, 순자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가산할 일시역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려가 버리면은 차감할 일시역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순자산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 순자산이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는 장부 금액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종속기업 자산 부채 영업권을 더하고, 그죠? 그 한 금액에서 비지배 지분을 뺀 금액이죠, 그죠? 그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장부 금액이 올라가고 이거는 장부 금액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세무기준액은 둘 다 뭐 보통 원가로 될 거니까 원가. 이게 장부 금액. 장부. 이게 이제 세무기준액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가산할 일시역 차이, 내려가면은 차감할 일시역 차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올라갔을 때 이 그 가산할 일시역 차이가 사라지는 거는 통상 이제 배당을 받거나 그 주식 처분을 할 때 이제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뭡니까? 반대의 경우 순자산이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차감할 일시역 차이가 되죠, 그죠? 여기서는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에서 증가한 이익여금에서 배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과세소득 구하는 세법 그 세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그렇게 러프하게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배당받을 소득은 없고 처분을 통해서 일시역 차이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할 일시역 차이는 배당이나 처분을 통해서 소멸되고 이제 통상적으로 차감할 일시역 차이는 처분을 통해서 이제 일시역 차이가 소멸되는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그 배경하에서 기준서 문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문단 39는 가산할 일시역 차이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면은 요 두 개 다 만족하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자 보겠습니다.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배당받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받을 같지도 않고 소멸할 같지도 그러니까 처분할 같지도 않으면은 인식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처분은 있지 않습니까? 처분은 우리 기업이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죠. 내가 팔겠다 안 팔겠다 마음대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배당은 내가 배당 받겠다 안 받겠다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배당은 배당 지급법인이 배당을 할지 말지를 일단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내가 배당 지급법인 즉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그죠? 걔들이 배당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통제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법인 이제 회계에서 통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적어도 이게 법인세 회계에서 외부 일시적 차이 관련해서 통제는 배당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 적어도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할 수 있도록 통제도 돼야지 그 배당을 안 받거나 뭐 받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될 때는 인식하지 않고 그게 아니면은 인식한다. 두 가지는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배당 안 받기로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가능성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배당 안 받는 걸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비교해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만 자산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만족하면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거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많이 봤죠.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과세소득이 있을 때 그죠? 이게 당연한 거고 결국에는 소멸 가능성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냐 안 되냐를 따져가지고 높으면은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앞에 그 문단 그 가산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문단 39와 달리 통제에 대한 얘기가 없죠. 이제 차감의 일시적 차이는 배당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 39와 44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서에서 문단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뒤에 뭐 이제 약간 뭡니까 결론 도출 공개라든지 등등해서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준서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근데 통상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인 경우 차감할 일시적 차이인 경우에 문단 구성이 좀 다르게 돼 있다. 첫 번째는 이거를 제외하고는 인식한다. 라는 이제 밑에를 제외하고는 인식한다는 그런 기술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에서는 만족하는 정도까지 이런 경우에 자산을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차이 소멸 가능성은 다 이제 따지죠. 그러니까 소멸 가능성이 높을 때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고 소멸 가능성이 낮으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일시적 차이나 영업권과 관련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일시적 차이나 영업권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안 따졌습니다. 어제 제가
기억나십니까? 어제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올랐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미실은 손익을 보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실은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계속 아니야, 나는 분명히 돈을 벌었어. 만만큼 평가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만 원 번 거는 인정하는데 만 원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 3,000원 내야 되니까 7천만 자본 증가로 인식해라. 7천만 자본 증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달고 OCI 감소를 시켜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했다는 것이 처분을 전제한 거기 때문에 내부 일시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안 따지고 무조건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외부 일시적 차이는 이렇게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외부 일시적 차이까지 무조건 인식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무조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잡는 것은 수용을 못하겠다. 이것은 그냥 경제적 실체, 그 법적으로는 다른 실체지만 경제적인 실체,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하나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은 절대로 공정가치 평가 이런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여러 개를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종속기업, 관계기업 그 뭡니까? 그 순자산 증가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을 인식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서도 그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외부 일시적 차이는 내부 일시적 차이하고는 달리 소멸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식하자. 그래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일시적 차이 계산할 때 소멸 가능성 따졌더라 하면서 내부 일시적 차이도 소멸 가능성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토지 같은 거, 토지 처분 계획이 없어도 무조건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았었습니다. 두 번째, 통제라는 게 나오죠, 그죠?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통제해서 배당을 안 받도록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안 잡을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잡는다는 겁니다. 이 통제에 대한 거는 배당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없다는 거, 그죠?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의 그 발생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따지게 되어 있던 겁니다. 배당에 대한 통제, 배당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당 지급법인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에 배당 하랴 마랴를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서 종속기업 투자는 배당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내가 얘 주인 아니냐, 그죠? 하지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계기업 투자는 이거는 물론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의적인 영향을 가지고 배당을 하라 마라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관계기업 투자로 회계치를 하지만 배당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개인 뭐 이렇게 유력한 투자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실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준선은 무조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다음에 이연법인세 미인식 조건에서요. 소멸 가능성이 낮게 통제되면 인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단은 처분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당이 이제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내가 안 받겠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안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관계기업 투자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준다 그러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는 못하지만 대신에 이미 이제 뭐 주식 투자 단계에서 약정을 맺었다든지 해서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면은 실제 관계기업 투자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 5년 동안 배당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틀린 회계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관계기업은 배당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려면은 약정이 있을 때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는 이거는 정말 내가 뭐 안 받겠다고 하면은 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식 안 하더라도 오케이 뭐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무에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5개년 동안 배당받은 실적이 없으므로 미래에도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안 함.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준서와는 다른 회계 처리가 된다. 그렇게 보십시오. 일시적 차이의 소멸이 처분 배당, 또 처분 배당 말고도 이제 뭐 청산,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도로 이제 소멸될 수 있는데 배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당은 이제 배당 가능 이익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순자산이 올라가면은 자본도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자본 항목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 주식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산할 때 자본 만약에 이제 자본금은 이제 변동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도 올라갔다고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기타 포괄손익도 올라갔습니다. 이익잉여금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시적 차이가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한다면은 배당으로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포괄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안 된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기타 포괄 손익이 성격이 무엇이냐,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것이냐에 고려해가지고 인식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래 사건을 회계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만 배당 재원이다. 현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의 계산과 관련해서 영업권 손상 및 염가 매수 차익, 이게 영업권과 염가 매수 차익은 둘 다 이제 사업 결합하면서 취득법 적용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영업권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영업가 매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배당 재원으로 볼 수 있느냐? 배당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염가 매수 차익. 염가 매수 차익은 사업 취득 이익으로 봐서 취득자의 그냥 취득할 때부터 생긴 이익이지 종속기업 그 뭡니까? 피투자 기업의 자본 증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권 손상도 이제 자산으로 달았다가 물론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염가 매수 차익과 비슷하게 이것도 취득 기업의 것으로 봐야 된다는 바지입니다. 이 영업권이 지금 그 IFRS 기준서에서 여러 기준서에서 어떤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의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서가 있고 어떤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의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취지의 규정들이 있는데 적어도 외부 일시적 차이 배당 가능 이익의 계산에서는 영업권 손상 차손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사례를 한번 풀어보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 60%를 92,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시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은 일치하였으며 B기업의 재무상태표 자본 내역은 취득 시점과 결산 시점의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17만 원이면은 순자산 식별 가능했던 자산 부채도 17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정 가치하고 장부 금액이 같다고 봤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사업 결합 회계 처리에서 만 원의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했다. 이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금 보면은 17만 원에 60%를 곱한 10만 2천 원과 이전 대가 9만 2천 원을 비교해서 만 원으로 나왔죠. 그죠? 실제 회계처리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현금 9만 2천 원.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순자산. 자산 이쪽에 오고 부채 이쪽에 오겠지만 일단은 한쪽에 이제 몰아서 회계처리 했습니다. 17만 원. 그리고 보니까 저기 이제 비지배 지분은 순자산 비례로 한 것 같네요. 비지배 지분은 얼마가 됩니까? 17만 원에 40%죠. 17만 원에 40%이기 때문에 6만 8천 원입니까? 6만 8천 원. 그럼 이거 합하면은 16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차대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메꿔져야 되기 때문에 염가 매수 차익이 됐을 겁니다. 염가 매수 차익. 10 짝. 예. 이제 이 금액이죠. 그죠? 이런데 피취득 기업의 자본이 이렇게 변동됐습니다. 보면은 이익잉여금이 6만 더 올라갔죠. 그죠? 이익잉여금 자본이 올라가면서 아마 자산 순자산이 또 올라갔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외부일식 차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게요. 지금 23만 원일 때 이제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은 23만 원에 6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죠? 13만 8천 원입니까? 13만 8천 원. 근데 텍스 베이시스 세무 기준액은 얼마냐? 이거는 당초 취득한 9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9만 2천 원. 왜냐면 원가니까. 그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가 됩니까? 이게 4만 6천 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A기업이 B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거로 본다. 그러면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면은 그 계산해야 될 배당 가능 이익은 4만 6천 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에 만 원은 염가 매수 차익. 쉽게 말해서 사업 결합, 사업 취득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부터 지배기업 거였고 종속기업의 배당 가능 이익은 6만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60%를 곱한 6만 증가분의 60%를 곱한 금액인 3만 6천 원만큼만 배당 가능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배당 세효과 계산할 때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할 것이냐 해서 일단은 국내 기업이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이었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배당 받겠다. 배당으로 소멸되겠다고 한다면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임률을 적용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기업은 B기업 주식 35%를 취득했는데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24.2%입니다. 그런데 배당에 적용할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임률은 30%다. 그러면은 24.2% 일반 세율에다가 이 입금불산입 될 그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배당으로 소멸될 일시적 차이에다가 곱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10강 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담았는데요. 외국 종속기업 일때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외국 종속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배당을 받을 때
배당을 받을 때 이제 원천 징수될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종속기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세소득을 이제 벌어들이면 여기서 세금 내지 않습니까? 이미 세금 냈죠. 그리고 이제 세금 내고 나서 세후이익이 배당이 된다 그러면은 배당 받을 때 원천 징수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원천 징수 되고 나서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이미 그러니까 낸 세금에 대해서 그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 금액 상당액을 입금 산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되는 세액에서 요걸 빼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금액과 이제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세액, 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그것을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분을 통해서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때 이제 어떻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A기업은 B기업 주식 80%를 15만 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그 다음에 취득 시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이후에 B기업은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여 왔다. 해서 취득할 때는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여금이 이만큼이었지만 각각 2만씩 3만씩 증가가 됐네요.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배당받지 않을 계획하에 배당은 안 받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당 안 받을 거고 처분도 안 할 거야. 해서 일시적 차이가 소멸 안 된다고 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했어요. 그죠? 그러던 것이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이거 이제 사업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사업 재조정을 하면서 이거는 팔아야 되겠다 해서 처분해야 되는 거로 의사결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당초에는 소멸 안 될 거로 봐서 이연법인세 부채 안 잡았지만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은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거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때 문제는 그렇습니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수행할 회계처리를 행하시오. 다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 시 적용할 세율은 22%이고 배당 시 적용할 세율은 11%다. 지금 지배기업 재무제표에 종속기업 투자가 15만 원 와 있습니다.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했으면 계속 15만 원이죠. 그죠? 특별히 손상 잡을 일은 없었겠죠. 뭐 이익 생기는데 손상 잡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규진액 또한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일시적 차이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취득 시에는 보겠습니다. 자본금, 기타 포괄손익, 이익여금 요 자본의 합계는 순자산과 같지 않습니까? 15만 원인데 잠깐만요. 취득 시점에 15만 원이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됐겠네요. 취득 시점에는 현금 15만 원을 줬는데 순자산 페어밸류가 15만 원. 그리고 비지배 지분이 아마 3만 원 됐을 겁니다. 이제 순자산에 이제 비지배 지분율 20% 곱하면 그죠? 그리고 차액은 이쪽에 차변에 와야 되는데 이게 영업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취득 시점의 종속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순자산 금액에다가 영업권을 더하고 비지배 지분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에서도 15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15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때가 되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지금 영업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영업권은 일단 손상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3만 원.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20만 원이죠. 그죠? 순자산 중에서 20만 원인데
비지배 지분으로 갈 부분을 빼면은 결국 여기서 지배기업 지분만큼 곱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게 16억이기 때문에 결국 19만 원. 종속기업 투자가 취득 시에는 15만 원이었지만 지금 19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19만 원은 다르게 계산하면은 당초에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종속기업의 자본이 5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5만 증가한 거에다가 지배기업 지분율 80% 보이네요. 그죠? 당초 15만 원에다가 5만 증가했죠. 5만 증가한 거에 80%. 요 4만 원을 더한 것과 같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19만 원과 세무기준액은 여전히 15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4만 원의 차이는 이것은 지금 경영 환경의 변화로 처분으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 4만 원에 대해서 잡습니다. 4만 곱하기 22%니까 8,800이죠. 8,800.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상대 계정은 계속 말씀드렸죠. 거래의 회계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한다. 지금 일시적 차이의 발생 원인이 뭡니까? 종속기업의 자본의 증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속기업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2만, 이익여금이 3만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연법인세 부채의 상대 계정도 여기에 지배기업 지분율 곱한 금액에다가 22% 맞죠? 밑에도 지배기업 지분율 곱한 금액에다가 세율 해서 보면은 이제 상대 계정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올 부분이 3,52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으로 올 부분이 5,28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이 이익여금인데 여기 이익여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인세 비용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익여금이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여금일 것 같습니까? 법인세 비용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과거 기간의 손익이었어요. 과거 기간의 손익.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그 거래와 사건의 회계 처리와 일관되게 회계 처리한다 해서 단기 손익은 단기 손익, 자본은 자본인데 이거는 회계 기간을 건너뛰어서까지 그래서 이제 트레이싱이라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추적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뭡니까 이익여금 증가가 있었는데 이게 단기 손익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정말 가끔씩 보면은 그냥 이익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다 그러면은 그중에 일부는 이익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통상적으로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과거 기간의 손익이었습니다. 법인세 비용을 단기에 인식하지만 단기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 보십시오. 매각 예정이 될 때, 그죠? 종속기업 투자가 매각 예정이 될 때, 그래서 이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자산부채를 뭐 처분자산 집단 등으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처분하는구나. 바로 외부일시적 차이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외부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순자산이 취득시보다 올라가면은 이연법인세 부채, 내려갔으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이거 외부일시적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그거라 그러면은 무조건 외부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 장표는 정말 너무 당연한 거고 중요하지 않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장표를 넣은 것은요. 제가 좀 다른 책을 볼 때 이런 내용으로 조금 이제 기준서 내용과 좀 다르게 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 있으냐면요. 다른 책에서 이제 그러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이연법이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취득했을 때 취득을 만으로 했습니다. 만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공시가치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상을 인식했어요. 지금 이제 1000 됐습니다. 1000. 1000이고 처분 예상 가액도 1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으로 처분하게 되면은 세무상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안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봤는데 이것은 처분 손실이 발생해서 그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증감이 미래기간의 법인세를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를 따져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처분 손실을 예상한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 안 하는 거는 아니다. 당연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연법인세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조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일시적 차이 정보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리해서 종속기업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법인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회계사가 만들어주는 경우도 이제 물론 감사를 할 때는 만들어주면 안 되죠, 그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은 법인세 회계 처리를 위해서 종속기업 투자의 그 장부금액 그러니까 자본 변동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속기업 투자 등에 대한 일시적 차이는 인식 요구를 고려해서 인식 여부를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처분 계획이 없다면은 소멸 가능성이 낮으므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 차이 정보를 보유 기간 동안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취득 시 보유 시 계속 관리 안 하더라도 어쨌든 처분 시에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 사건의 회계 처리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손익이면 손익, 자본이면 자본, 기타 포괄손익이면 기타 포괄손익인데 이게 회계기간을 초월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일시적 차이가 뭐로 증가됐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연법인세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데 소멸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를 소멸 가능성을 따져서 안 했습니다. 안 할 때는 안 했다는 것을 주석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 이제 취득 시 보유 시에 관리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외부 일시적 차이의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 이 내용을 조금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가 중요한 거는 일단은 소멸 가능성을 따져서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게 있고요, 그죠? 그 전에 인식을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처분 시에 처분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분은 지배력을 상실하는 처분, 지배력을 유지하는 처분. 지배력을 상실할 때는 처분 손익이 단기 손익이 될 것이고 지배력을 유지하게 될 때는 비지배 지분의 변동으로 봐서 연결 실체의
지배기업과 비지배 지분 그 주주 간의 자본 거래로 봐서 자본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경우 모두에 이제 말을 좀 까먹었습니다. 말을 까먹었는데요. 이제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외부일식 차이 정보의 관리. 과세소득은 첫 번째 과세소득은 처분과액과 처분 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이 맞죠, 그죠? 그런데 회계상 처분이익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으로 결정이 돼요. 이 처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력을 상실하거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간에 물론 이제 상실할 때는 손익으로 처리하고 유지할 때는 자본으로 처리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회계상 처분이익은 요거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외부일식 차이였죠. 보겠습니다. 취득했어요. 취득시 장부금액이 요만큼입니다. 취득시 장부금액이고 이게 세무기준액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종속기업 자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속기업 자본의 장부금액이 올라가죠, 그죠? 이때 결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올라간 거의 구성요소를 따져요. 이 올라간 것이 자본잉여금이냐 이익잉여금이냐 기타 보고서 따져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대신에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따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이제 회계치를 하는 겁니다. 이때 결산 시점에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했던 안 했던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발생해요. 처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처분가액이 이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세무상 과세소득은 여기서 이까지로 결정됩니다. 맞죠? 처분가액과 세무기준액의 이게 차이가 과세소득이에요. 근데 회계상 처분이익은 요 차이로 결정됩니다. 맞죠?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배력 상실일 때는 손익, 그 아닐 때는 자본,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회계치를 할 때 이거는 무엇으로 회계치를 하느냐? 처분할 때 이거는 미리 외부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구성요소에 따라서 회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일시적 차이 소멸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서 안 하더라도 결국 처분할 때는 요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귀속을 따져서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예, 사례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 80%를 7만 5천을 주고 취득하였습니다. 80%를. 그 다음에 취득 시 사업결합 회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7만 5천을 주고 순자산,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지배 지분은 순자산 비례로 해서 15,000원. 여기에다가 20% 곱한 금액이죠. 그죠? 그러면은 차대를 맞추는 금액은 차변에 오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 시점과 이제 2016년 말 이 이후의 결산 시점이 되겠죠. 이때 자본 내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본 내역을 보니까 취득 때는 자본이 7만 5천이었습니다. 이 7만 5천은 순자산 금액과 같죠, 그죠? 같았습니다. 그런데 취득 이후에 이제 회사의 그 영업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3만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2만 5천 증가해서 각각 요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A기업은 취득 이후 B기업 자본 변동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왜 안 했겠습니까? 소멸 가능성이 낮다고 봤겠죠. 그죠?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영업권에 대한 손상도 인식하지 않았다. 영업권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돼 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분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배당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는데,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이렇게 회계처리 해놓고 나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2017년 초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전부를 매각했어요. 근데 매각한 가격이 12만 9천 원이었습니다. 12만 9천 원. 이런 상황에서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매각에서 발생한 과세소득부터 구해보십시오. 과세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처분가액이 12만 9천 원이죠. 12만 9천 원에서 그 세무기준에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빼는 것이죠. 취득가액이 얼마였습니까?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 이걸 빼면은 금액이 과세소득이 5만 4천 원이 나옵니다. 5만 4천 원.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세율이 지금 문제가 세율 30%를 가정하고 있으면은 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5만 4천 원에다가 30% 곱하면요. 금액이 이게 3, 40이 16200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 16200의 세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그죠? 먼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근데 종속기업 처분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기타 포괄 손익은 처분될 때도 재분류되지 않는다. 뭐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종속기업 처분하게 되면요. 처분하면서 받은 대가가 12만 9천 원일 겁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가요? 순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 부채가 다 빠지겠죠. 그죠? 여기서 자산 다 빠지고 여기서 부채 다 빠질 겁니다. 종속기업에. 근데 그 금액은 어쨌든 순자산으로 치면은 자본하고 똑같겠죠. 7만 원, 3만 5천 원, 2만 5천 원에서 합이 13만 원이 됩니다. 13만 원. 그래서 요거 없애고 그냥 순자산으로 할게요. 13만 원이 자산 부채가 떨어져 나갑니다. 13만 원이. 근데 이제 13만 원일 때 비지배 지분은 얼마겠습니까? 14만 원일 때 비지배 지분은 비지배 지분율은 20%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만 6천 원이 떨어져 나갑니다. 2만 6천 원. 그리고 영업권 금액도 다 그 처분할 때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업권은 15,000원에서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5,000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대차 차익을 맞추는 게 처분 손익이 됩니다. 이쪽에 발생하면 처분 손실, 이쪽에 발생하면 처분 이익인데 여기 계산해 보면요. 처분 이익은 만 원입니다. 만 원. 이 만 원이라는 거는 그렇죠. 만 원이 되겠죠. 그죠? 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 16,200원. 16,200원 이거 이제 미지급 법인세죠. 그죠? 단기 법인세 부채 16,200원을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차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변. 일단 이 회계 처리부터 먼저 봅니다. 이 회계 처리에서 처분 손익이 요거죠. 그죠?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됐죠. 여기에 세율을 곱해요. 만 원 곱하기 30% 하면은 3천이 3천 맞죠? 3천입니다. 3천. 3천은 이게 손익이기 때문에 똑같이 손익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3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그죠?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세무상 원가, 취득금액에서부터 장부금액의 증가까지가 되는데 이게 외부일시적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죠? 외부일시적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만에서 발생한 거는 3만 곱하기 80% 곱하기 세율 22% 30%죠. 그죠? 그 다음에 2만 5천에서 80% 곱하기 30% 하게 되면은
그 나오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부분은 법인세 비용, 기타 포괄손익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추가로 인식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7,200원. 그 다음에 OCI가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인세 회계치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일단 별도 재무제표에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지배기업 재무제표, 종속기업 재무제표 다 만들어 가지고 합친 다음에 연결조정분기를 갖다가 끊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밟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이제 뭐 조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결재무제표도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는 그렇게 작성은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그 연결 그 재무제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결 전체의 재무제표에서 바로 분기를 끊는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까? 그 관점으로 계속 이제 하셔야지 연결 재무제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만들 때 뭡니까? 연결 조정 분기 끊는 순서, 투자 자본 상계, 그다음에 뭐 기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쉬운 거는 그렇게 되는데 복잡한 거 나오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비를 알아야 돼요. 투비를 알려면은 이게 전체 연결 재무제표 연결 실체에서 어떻게 회계실이 되는 부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 알면은 이제 개별 재무제표 모음하고 요거의 차이를 그냥 끊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죠? 어쨌든 실무에서는 재무제표 이제 개별 재무제표에서 회계실을 한 다음에 합친 다음에 연결 조정 분기를 끊어요. 그러면은 별도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 재무제표에서 이미 처분이익이 잡혀 있어요. 처분이익이 얼마겠습니까? 별도 재무제표에서 원가로 했다 그러면은 요 금액만큼 그대로 처분이익이 잡혀 있겠죠. 그죠? 그리고 30% 곱한 것만큼 단기 법인세 부채 잡으면서 법인세 비용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16,200원 전체 법인세 비용 한 것을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6천만큼 그 바꾸는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할 때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투비를 먼저 이렇게 계산해서 안 다음에 차이를 끊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회계처리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대부분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회계 교과서가 이제 이 회계 발전을 미국이 처음에 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US 갭 관련해서 책에 설명이 자세히 된 것들이 많고요. US 갭은 이제 뒤에 인식에서 나오겠지만 백워드 트레이싱이라는 걸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기간 내 배분이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IFRS에서는 백워드 트레이싱 거래와 법인세 효과를 똑같이 회계치하는데 이거는 회계 기간을 건너뛰어서까지 동일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US 갭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IFRS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IFRS에서 좀 상세한 교과서들이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언급하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이런 걸 이제 들어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IFRS 규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예요. 거래의 회계 처리와 법인세 회계 처리는 똑같이 한다. 기간을 초월해서, 회계 기간을 초월해서. 그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실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제가 이제 처분할 때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배력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본이 되겠죠. 그죠? 물론 회계처리 좀 달라지겠지, 자본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자체가 자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에서는 이미 비용으로 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법인세 비용 단기 손익으로 한 걸 갖다가 연결해서는 법인세 또한 자본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들은 거의 누락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서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게 연결재무제표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를 결산 시점마다 정확하게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따져서 회계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처분되거나 처분될 때 이렇게 그 백워드 트레이싱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회계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까지 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인식 요건은 어떤 것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내부 일시적 차이, 영업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외부 일시적 차이까지 했어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개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식을 하긴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측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식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할 때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쓰느냐, 그걸 이제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이 되겠죠. 통상은 일반적인 자산부채에 대한 일시적 차이, 뭐 이게 대부분이죠, 그죠? 이거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그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는데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일 때는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될 때 기억하시죠, 그죠?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자산부채 최초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 과세소득 없을 때,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때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인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무조건 인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최초 인식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인식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인식이 아닌 경우, 이제 최초 인식 예외가 아닌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당연히 인식하죠. 그런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은 뭐 항상 따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 일시적 차이, 이제 마지막이죠. 외부 일시적 차이는 여기에도 최초 인식 예외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설명 안 했습니다. 외부 일시적 차이에서도 가끔씩 최초 인식, 그러니까 외부 일시적 차이도 최초 인식 예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부 일시적 차이는 사업결합 거래는 아니거든요. 자산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거래인데 이게 회계이익 과세소득 영향을 안 미치면서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인식하지 않는 게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거에 해당되겠죠.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멸 시점 통제 가능하고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 높은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멸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멸 가능성이 높으면 거기서 이제 배당 관련해서 소멸 가능성은 통제를 따지는데, 그죠? 종속기업일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업일 때는 약정이 없으면 통제 못한다고 봐서 무조건 인식하더라. 그 다음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배당은 안 따지고 처분만 따지는데 소멸 가능성만, 처분 가능성만 따집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성이 높으면은 인식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데 이때도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따지는 것입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실무 오류입니다. 외부 일시적 차이를 비지배 지분 보유분에 대해서도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80% 가지고 있는데 종속기업 자본이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그 다음에 더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은범위세 자산부채를 잡았습니다. 잡을 때 이게 당초에 1000이었다고 볼게요. 이제 증가된 부분이 1300으로 해서 300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300만큼 됐는데 이거 이제 처분한다고 봐가지고 300 다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요거의 80%를 곱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일시적 차이입니다. 종속기업 자본에서 발생한 일시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본 일시적 차이가 아니죠, 그죠?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라는 그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외부 일시적 차이를 이제 어떤 분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투자와 자본이 상계되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된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노트북에 뭡니까? 외장 하드가 크게 달려있느냐 아니면 USB가 달려있느냐. 종속기업 투자가 상계됐다 하더라도 대신에 종속기업들의 자산부채 영업권 비지배 지분이 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배당으로 소멸할 일시적 차익 계산할 때 영업권 손상액과 배당 영가 매수 차익을 포함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죠. 포함시키는 그 예외가 그러니까 사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설명을 제가 깊이 안 했는데요. 외부 일시적 차이를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아서 회계 처리한다. 이게 이제 구 K갭에서 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IFRS가 들어오면서 IFRS의 입장이 구 K갭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다. 즉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구성 요소에 따라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건 후자가 맞습니다. 회계법인 간에도 빅4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서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는 구 K갭과 입장이 같다고 봤고 나머지 세 개에서는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봤다 그러면은 문단 39, 44 같은 표현이 올 수 없어요. 외부 일시적 차이가 있는데 뭐뭐를 만족하는 정도까지 혹은 뭐까지를 제외하고는 이런 표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까지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전체를 하나의 일시적 차이를 본다 그러면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든지 그러니까 all와 nothing이죠, 그죠? 하는지 안 하는지 밖에는 없는데 기준수의 입장은 명백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 앞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도 최초 인식 예외가 있습니다. 최초 인식 예외에서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후속 기간에 가게 되면은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부분과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부분은 여전히 미인식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본다는 K갭은 IFRS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죠? 근데 국회기업으로 회계처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주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이 1시간을 쓰지만 실제 이걸 익숙해지고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내용이고 그래서 많이 다루기는 좀 힘들어요. 이 짧은 강의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의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아예 누락하고 있다든지 그런 그 뭡니까 실무 오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예상될 때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고 봐서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처분해서 그 처분 효과가
미래 과세소득의 세율 효과를 줄이느냐 늘리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처분도 안 될 것 같고 배당도 안 할 것 같은데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손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거 그걸 가지고 이걸 일시적 차이의 소멸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미래 사건을 회계치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인식에 따른 뭐 이제 외부일식 차이에 대해서도 최초 인식 예외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인식을 안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워낙 좀 너무 깊이 들어간 마이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외부일식 차이에 대한 내용 이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